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선 전기 때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 통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97페이지 펴보세요. 자, 조선시대 때 대외관계를 이제 네 글자로 하면 4대 교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4대라는 것은 중국에 관련된 거죠. 큰 나라 성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교리는 이제 주로 여진이나 일본 주변 나라와 이제 교린 관계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요 4대 교린 중에 요 4대를 되게 강조했어요. 중국 조선에서는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주로 명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청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살펴볼 곳은 조선 전기 때 그 명나라와 관계를 좀 보고요. 그리고 나서 교린 관계, 좀 외하고 이제 여진 이런 나라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를 이제 볼게요. 자, 조선이 이제 건국할 시기에 중국도 원에서 명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조선의 이제 건국 시기가 거의 비슷했는데 초창기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선이 막 건국할 때 태조고 그다음에 명나라 건국한 게 이제 홍무제, 주원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특히 이 홍무제가 상당히 성격이 좀 괴팍해 가지고 이게 조선에 대해 상당히 위협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조선하고 이제 뭐냐면 명나라 간의 어떤 그 갈등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요동 문제 있죠. 이 요동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 당시 요동은 이제 원이 망한 다음에 명호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명이 이제 넘어가는 가도기에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동을 이제 명나라가 차지하려고 동령위라는 그런 간청을 설치해 갖고 인제 목을 했는데, 조선도 이 요동 지역이 인제 자기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예전에 심양이나 요양 지역에 고려인들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두준이 "요동을 정벌하자." 이렇게 인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인제 좀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진인 세안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조선이라든지 명나라에 인제 영향을 받았는데, 요걸 확실히 누구한테 장악할 것이냐, 여진족들을. 그래 갖고 이제 여진족들을 인제 누구 앞에 이제 장악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여진들 중에 이제 일부가 명나라에 이제 저항하다가 이제 조선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도망간 여진들을 세안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교적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명나라하고 이 당시 인제 조선이 초창기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은 고려 말 원명 교체의 인제 대륙 정세에 처하여 친명 반원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조선 건국 이후에는 친명 사대 외교는 계속 유지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관계에서 조선 초기 때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자, 태조는 즉위 직후에 명에 대해서 새로운 왕조의 개창에 승인해 줄 것과 조선과 한영이라는 국호를 이제 승인하 택 택일 걸 요청했다. 그래서 인제 홍무제가 이제 조선 관련된 국호를 이제 채택을 해 줬다.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인제 조선은 인제 했던 거고, 한흥은 이제 이성계 고향인데 좀 듣보잡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홍무제는 조선을 알아도 한흥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중에 이제 국호를 택일해 달라고. 그럼 당연히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택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는 왕조 교체 국제적 확인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의 의도였다. 이때 명은 고려 왕조의 역성은 승인했지만 앞에서 말하는 이 여진족의 세원 문제들과 세공 문제를 트집을 잡아서 세조에게 인장과 공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조공채품 관계에서 인제 채용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일종의 간인이죠, 간인. 도장을 얘기해요. 널 임명 도장을 임명하고 고명은 인제 뭐냐면 임명장이야. 예.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태조는 그 당시 이제 조선 왕이라고 인제 명칭해서 인제 그 통치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뭘 사용했냐면 건지 고려 국사라는 걸 음 고려 국사라고 인제 칭을 하면서 이제 통치를 했죠. 건지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행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라는 국호를 이제 유지하면서 인제 뭐냐면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려국을 그 왕 대신에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인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대 관계에서 인제 뭐냐면 인장과 고명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대외적 관계에서 이제 대면 관계에서 건지 고려 국사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칭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인제 요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표준문 문제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이 표준 문제가 뭐냐면 표준이라는 것은 포문과 전문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인제 보내거나 그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보내는 중개 보내는 것을 표준문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문에 그 당시 인제 주원장이 싫어하는 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국사 볼 때 주원장이 문자의 옥을 일으켰잖아요. 뭐 강자라든지 뭐 도적 적자라든지 그 적자하고 발음이 비슷한 직자라든지 이런 글자를 인제 썼던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런 글은 이제 주원장이 이제 아픈 감정을 인제 예전에 과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했던 건데 주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그 사실을 몰랐죠. 이 주원장이 이런 글을 쓰는 걸 되게 싫어했다는 걸. 어. 근데 이 포조문에 이런 글자를 써 놓으니까 그 당시 이제 명태조는 정도전 그 당시 정도전이 이제 재상이죠. 그 "정도전 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 정도전 소환 요구를 계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인제 또 정도전이 가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인제 조선 사실을 억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정총이라는 사람을 처형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조선 정부를 하겠다고 인제 협박을 하고 근데 이런 포조문 사건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인제 상당히 이제 조선이나 명나라 때 이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포조문 사건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근데 인제 요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이제 태종이 즉위 이후에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인제 이때는 이제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인제 좀 더 하나 더 설명할게요. 포조문 외에도 태종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인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종계 변모 문제가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어. 그때 인제 이 종기 법무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고려 말에 윤희 이초 사건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려 말 윤희 이초가 명으로 도망가면서 이성계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민의 아들이다라고 명나라에게 무고를 냈어요. 이민의 아들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민은 자체가 인제 이성계하고 정적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명나라에서 이걸 대명해전에 기록을 했어. 이성계가 이민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인제 나중에 조선에서 알게 된 거야. 어 그래 갖고 이걸 고쳐 달라고 거의 이제 사신을 자주 보냈는데 이게 그 명나라가 그걸 알고도 고쳐 주지 않았어. 이걸 외교적 카드를 이용해서 조선을 뭐냐면 압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결국에 이 종계 변무 그러니까 대명해전에 그 이성계가 이민의 아들이다라고 인제 적어 놓은 걸 언제 고쳤냐면 선조 때 가서야. 거의 뭐냐 200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쳐준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한국사 길라잡이에 이제 이런 문제 있죠. 상응 모방 문제도 있었어요. 생은 모만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생은 3 조 그다음에 모반 2 조 관련된 거. 생은 3 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보면 내용을 보면요. 예 제가 예.
자, 이 생삼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조선인 관련된 조선에서 이제 여진족들이 이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진족의 생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정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만 이조는 이제 뭐냐면 조선은 말로서 신하라고 했지만 뭐 보낸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명나라가 이제 요구했던 게 말인데 말을 잘 안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런 등등 외교력 문제에 관련된 거야. 그래 갖고 요 생원 3 조와 모반 2 조가 인제 그 당시 그 명나라가 우리 측에서 요구했던 불만 사항을 얘기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 외교력 문제가. 특히 인제 생원 3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 인제 여진의 세원 문제 때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선에 이제 여진족들이 많이 건너가니까 그걸 우리 백성들이니까 돌려달라. 어 그리고 인제 조선이 이제 여진족들을 장악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그래서 태조 시대 때는 이제 이렇게 포련 문제나 세금 모반 문제나 그다음에 종교 변무 문제 등으로 사회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넘어가 갖고 근데 인제 이 태종이 즉위하면서 인제 문제가 좀 해결됐죠. 양국 관계가 인제 초창기 때 안 좋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정상화됐어요. 그 이유가 인제 그 당시에 국내적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태종이 인제 즉위할 때에는 그 당시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등등 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제 건의를 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태종이 또 즉위할 때 때마침 이제 홍무제가 죽고 해제가 즉위하죠, 건무제가. 근데 이 건무제에 반발해서 영락제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영락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조선 간의 인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청자 황제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둘이 인제 딱딱 떨어져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인제 사이가 인제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태조 때 이제 보내지 않았던 고명이라든지 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요. 임명장도 보내고 도장도 보내서 조선왕을 정식으로 승인하죠. 예전까지는 인제 문서를 보낼 때 뭐 건지 고려국사 뭐 이런 이름으로 보냈는데 인제는 조선 국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제 뭐냐면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 태종 때도 인제 그 앞에 정도련이 이제 추구했던 요동수복 문제 있죠. 그걸 보류를 했고 저는 이 압록강 이남의 개발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거 인제 차세를 쳤기 때문에 저는 이 명나라 갈등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태종이 즉위하면서 해결됐고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물론 인제 여기 이 문제 앞에 대명해전에 기록된 곤충의 문제, 종교 병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해결됐어요. 자,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편입하면서 스스로 소중하다고 인제 했다. 작은 중하다, 이렇게 인제 했고, 그리고 세종 때는 여긴 안 나왔지만 세종 때는 지성사대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명나라를 섬기겠다.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성리학적 명분론이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당시 명중심의 국제 정세에 발을 쳐서 현실적인 외교 관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명나라에게 뭐냐면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명나라가 이제 명초기 때 보면 영락제 등등등 해 가지고 어 중원정부터 영락제까지 막 정책들 보면 대학장 정책을 펼쳤잖아요. 몽골도 정복하고 그다음에 정화의 남해원정도 하고 베트남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걸 봤더니 세종 입장 올 때는 '아 이 명나라한테 개기면 우리도 그 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인제 국내 용어의 사대를 강조해서 '내가 인제 중국의 황제한테 이제 신하로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너희들도 나한테 충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인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지성사대론 같은 것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칼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게 인제 뭐 태종 때부터 인제 뭐냐면 좀 문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 하나가 이제 금호 세공 문제. 이거는 아제 태조 때부터 인제 계속 했는데 이 문제가 태종 때도 그렇고 세종 때까지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금은세공 뭐냐면 고려 말부터 인제 원나라가 금나라 원나 은을 금과 은을 원나라에 계속 바쳤는데 그걸 명의 인제 이어받은 거야. 어. 그래서 계속 금과 은을 갖다 바쳐라. 근데 이제
조선 입장 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 계속 이제 보니까 조선에서는 금과 은이 생산이 적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바칠 수가 없다라는 걸 뭐냐면 세종 때도 계속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실을 좀 알렸거든요.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해결을 어떻게 받냐면 세종 11년에 해결받는데 금은 이제 바치지 말고 너네 조선의 특산물이었던 말이나 명주를 갖다 바쳐라. 근데 여기에서 또 말이 문제가 된 거야.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조선에서 많았다고요. 앞에서 이제 원나라 때 이제 조선의 목장을 만들었고 특히 제주도 같은데 그런데 말을 사육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부터 명나라께서 말을 요구했어요. 말을. 근데 조선 입장 올 때는 말을 다 대줄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이제 군대를 양성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선에서는 또 이거 말조차도 이제 말을 계속 댈 수 없으니까 이제 말의 사육을 줄이죠. 이제 진짜 군대 군사용 외에는 사육하지 않아. 우리 말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까지 말기까지는 말 사육이 많았는데 조선 초기 때 들어가면 말의 사육이 쫙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은 진짜 군사용으로만 키워요. 그 외에는 키우지도 않고 왜냐면 더 키우면 이제 명나라가 계속 요구하니까. 그럼 어떤 이제 영향을 줬냐면 조선시대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말이 끄는 이제 마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말이 끄는 마차들이 없어지기 시작해. 왜냐면 말이 이제 군사용밖에 이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가마라든지 지게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공력 공항 문제예요. 네, 공력 공항. 공료라는 건 원나라 때에 보냈던 거죠. 공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한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한관들. 그래서 한관들과 청나라 진영 문제도 해갖고 많이 많았어. 원나라가 했던 거를 명나라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에 이것도 조선 초기 때 이제 뭐냐면 많이 많다가 결국에 세조 9년 때 이제 가서 이제 뭐냐면 세조 17년인가요? 세조 17년 때 일단락 됐죠.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조선 초기 때부터 이제 이런 공력 공학 문제나 그다음에 금은 세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태종 때까지 세종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 세종 때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앞에서 이제 조선은 그 당시 명나라 사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여러 번의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한 해 세 차례 정기적으로 명예 사행을 보내 확인했고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하정사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황제 생일 때 성절사, 그다음에 황태자의 이제 생일 때 천추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냈고 뒤에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동지사 같은 걸 추가했죠. 이 밖에도 조선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뭐냐면 그 부정기 사행도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행을 통해 조공을 갖다 바치면 명예에서 이제 이에 답해서 해삼을 줘요. 그래서 조공품은 마필, 인삼, 피물, 포자, 해서품은 명예, 채단, 자기, 약재, 서적 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조공무역이 이제 행해지죠. 조공무역. 일종의 공무역이죠. 공무역. 특히 이제 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이제 뭐냐면 받았던 게 인삼이야, 인삼. 그 인삼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고조 인삼이. 그래 갖고 그다음에 인삼을 뭐냐면 조공품에 바쳤고 그다음에 바친 거 외에도 인제 또 뭐냐면 그 사신들 특히 이제 역관들이죠. 역관들이 이 중국에 이제 갈 때 경비를 받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역관들에게 8% 정도의 인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역관이 머물고 있는 이제 그 숙소 부근에는 시장이 형성돼. 인삼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관이 이제 그 인삼을 비싸게 팔고 그 막대한 이득을 얻었어요. 그걸 팔포무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공무역을 행위했다. 예. 그래서 조공무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큰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좀 혜택을 준 것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통 이제 명나라하고 다른 그 주변국하고 이제 교류할 때는 뭘 이제 얘기했냐면 그걸 뭘 이제 줬냐면 가압이라는 걸 나눠줬어요. 이게 일종의 무역 허가증이죠. 네, 가압.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만 이제 생각해서 가압 무역만 하는데 명나라 일본 외에도 뭐 여진족이나 그 주변 민족들에게
가밥을 줘서 그 가밥의 한도에서 무역 허가증 한도에서만 무역을 했거든요. 조공 무역을. 자, 근데 명나라는 조선만큼은 가막에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가막 외에도 이제 가막을 이제 주면서 무역하는 게 아니라 가막 무역을 하지 않았어. 그냥 자유롭게 해라. 조공 무역을. 그래서 예전에 다른 국가들은 이제 가마에 따라서 이제 조공품이나 이런 것들이 액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조공 무역이. 근데 이 우리나라와 조선간에는 이 조공 무역이 가방과 상관없이 무한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제 특권을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명에 대해서 사대를 포방한 것은 어디까지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내정상의 간섭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선은 명에 대한 조공 관계를 통해서 진현에 대한 해산물로서 중국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신뢰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대 관계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조선 왕조의 권위와 안전을 이룩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조선 왕조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고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비슷하죠. 보통 이제 그 예전에 군사 정부들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박정희나 전두환 등등이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미국이잖아요. 미국부터 인정받아야지 국내에서 어떤 정당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다. 정치 정당성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갔던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야인 간의 관계를 볼게요. 이때 야인이라는 건 여진족이죠. 여진족. 그래서 이 여진족들은 상당히 이제 부족 단위로 그 당시 살고 있었고 이들이 군사적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요.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수족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면서 이제 뭐냐면 그 사냥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유목민족들은 말을 타면 평원에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산을 올라가지 못하고 계곡 같은 거. 근데 이들은 그 말을 타면서 이제 사냥을 주도했기 때문에 계곡도 올라가, 산도 올라가고 말을 타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기마병으로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부족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각계격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예전 금나라처럼 이제 하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됐어요?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진 문제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프면서 또 이들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등등 있는데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북방 영토의 수복이었다. 특히 이제 고구려를 결성한 고려는 국진 정책을 국시로 삼아 이를 꾸준히 전개했으며 염한의 원명 고체기에 청하여 재차 북진을 시도한 바 있었다. 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정책을 계승했지만 우리나라의 북방과 만주는 조선과 명 그리고 이 지역에 상거했던 야인 등 3자의 이해가 중첩되었고 특히 이제 여진족들을 언제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선과 명이 초창기 때 갈등이 좀 빚어졌어요. 자,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북방 정책은 국방상의 국경사 확보와 농지 확장을 목적으로 한 동북면과 서북면의 북방 계획이었다. 자, 고려 말에 동북면을 근거로 했던 이성계가 이미 이 지역의 야인들을 직면한 데 성공함으로써 북초부터 두만강 하류 지역을 우리 강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성계가 살았던 지역이 그 당시 쌍성총가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부근에 이제 여진족도 있었고 여진족과 또 같이 사는 곳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성계 부하 중에 여진족 그 장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살았을 때는 나름대로 그 당시 두만강 일대 여진족들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태종 때 야인들의 침입으로 이 변방하면서 경원에 설치했던 불을 한때 경성으로 이제 확대시키고 있었지만 자, 이때 이제 왜 사이가 나빴냐면 이때 이제 조사의 난이 있었어요. 태종 때. 그래서 이 조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들이 조사의 난에 이제 많이 가담을 했거든요. 그때 태종이 이제 진압하는 간에서 여진족을 이제 뭐냐 쳐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성계 때는 나름대로 인제 그 여진족 통제했는데 태종 때부터 여진족하고 갈등이 빚게 돼. 그러면서 주변의 여진족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뭐 여진족들보다는 이제 오랑카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타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여진족들이 들어오게 돼요. 공격해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인제 세종 때 들어와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그냥 이 쓸모없는 땅 북방 지역 땅을 그냥 버리고 그냥 좀 후퇴하자. 왜 이제 한경도 북부 지역을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하냐. 그 논의가 있었어. 근데 세종은 끝까지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받은 땅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확장을 했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종서를 인제 파견해서 두만강 유역의 야인들을 정복해서 이렇게 육진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육진의 위치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육진. 육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제 그 김종서한테 육진을 만든 다음에 최운덕을 파견해 가지고 또 요 주변에 인제 여진족들 토벌해서 사군을 설치했죠. 예. 그래서 사군 그래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어요. 예. 사군 육진. 근데 이제 여기를 개척을 하면 군사적 개척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에 3인 정책을 했어요. 3 인. 그래 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3인 정책을 했냐면 화산도인들을 끌어다 여기에 살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인제 여기에 살면 적응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을 일단 요쪽으로 3 인을 시켜. 사군 육진. 그리고 나서 이 한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이렇게 요쪽으로 갈 동안 또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누굴 끌어다가 인제 삼인시키냐면 요 하산도인들을 끌어다 삼인시킨 거야. 근데 이때 인제 이 삼인 정책할 때 거의 강제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요 지역 북방 지역을 개척을 했다. 그렇지만 인제 육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가 인제 개척을 하고 나서도 요 자체가 상당히 인제 그 지형이 험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잘 안 살고 여진족들이 공격을 해 가지고 요 지역에 인제 행정구역을 설치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군을 설치했다가 여기를 폐쇄시켰어요. 폐사군이 난 거죠. 다만 여기 군사적인 요충지만 인제 우리가 식으로 지피나 이런 걸로 해 갖고 인제 설치해서 우리나라 영토긴 하지만 요 지역에서는 민간이 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상 사군이 폐지된 적이 있어요. 폐사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군 육진이 개척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경선의 어떤 원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육진을 개척하고 나서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남부 지역에 그 민호를 이주시켜 이직을 확보했다. 저 한편 압록강 유역에 대한 개척을 이제 병행했는데 압록강 하류 지역은 고려 말 이미 수복되었는데 그래서 태종 때 강계부 여연부를 설치하면서 압록강 이남 지역을 완전히 확보했다. 그 사군을 인제 뭐냐면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연, 자성, 무창, 우회 최운덕을 파견해 갖고 인제 했고요. 자 이러한 이제 북방 개척은 압록강우 국경선물로는 전략적 목적과 어 이 지방의 농토를 얻는 뜻도 있어 남쪽에 몇 차례 농민을 이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인제 우리나라 영역에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때 농민을 이주할 때 인제 주의할 것은 사군 육지의 곳곳 하산도민들을 이주시킨 게 아니라 요건 한경도 평안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요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농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래서 인제 3인 정책을 했다. 요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사군 유치 개척 관련된 내용을 474 페이지 꾸sem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사군 유치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북방의 영토는 세종 때 사군 육진이 설치되면서 확립되었다. 자 이로 인해서 여진족을 압록강 및 두만강 북쪽으로 몰아냈고 북방 사이의 국경선 및 안정적인 농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방의 영토는
고려 이래로 꾸준히 개척되었고 조선 전기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건 유지는 무엇보다 굳건한 영토 의식을 지닌 세종의 북방 개척 의지와 타고난 추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였고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 또한 영토 확장할 수 있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예. 자,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북방 정책은 북방상의 국경성 확보와 농지 확장을 목적으로 한 두 가지 목적이죠. 국경성 확보하고 농지 확장 이 두 가지 그 목적으로 해서 한 동북면과 서북면의 북방 개척이었다. 자, 고려 말에 동북면을 근거로 했던 이성계가 이미 이 지역의 여진족을 직무하는 데 성공했고 이성계가 살았던 자체가 여진족과 같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진족의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함으로써 북초부터 두만강 하류 지역은 우리 강역에 포함시켰다. 태종 때 여진족 침입이 임하면서 앞에서 이 태종 때 조사이난이 일어나면서 조사이난 남기기로 해갖고 여진족하고 좀 거리가 이제 뭐냐면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빈번하면서 경원에 설치했던 불을 한 대 경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옮겼죠. 그래갖고 불이라는 것은 그 한경도의 도청 소재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원에 설치했는데 이걸 경성으로 옮겼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옮긴 거야. 이쪽 지역이 그 당시 여진족들이 계속 침공을 받다 보니까 유지가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세종 16년에 10년 동안 김종사육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해서 요 지역에 있는 여진족들에서 여기를 완전하게 장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육진을 설치했다. 자, 세종 16년에 경원과 해령, 세종 17년에 종성, 세종 19년에 경흥 뭐 등등 해갖고 결국엔 두만강 유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압록강 유역과 통해 이제 사고나고 연결됐죠. 자, 한편 압록강 유역에도 대한 개척도 병행되었다. 압록강 하류 지역에서는 고려 말에 이미 수복했으나 상류 지역은 국초에 여전히 여진족들의 활동 무대로 남아 있었는데 태종 때 창성군, 석주, 이주 등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 이남 지역을 확보했고 그 뒤 지역에 대해서 여진족 침략이 심해지자 세종은 최은덕, 이천 등을 시켜서 그곳에 여현, 자성, 우창, 우회, 사군을 이제 두었다. 그래서 이제 사군 가운데 태종 16년에 여현군을 먼저 처음 설치하고 세종 15년 자성군이 그다음에 무창군이 그다음에 우회군이 설치되어 압록강 상류 지역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태종 16년에 전개된 압록강 상류 끌 때는 대한 국토 개척은 세종 25년에서 27년에 거쳐서 사군 설치도 완성됐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역에 기본 굴곡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종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려는 과정에서 조정의 보관과 구지를 지키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땅들 있죠. 조상이 개척한 땅은 한 끗도 뺏길 수 없다. 이런 사종의 어떤 영토 의식이 반영됐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세종에게 이 영토 필요 없으니까 북방 영토 뭐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그냥 여진족들 족보잖아. 그런데 이제 세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정에서 내려준 그 선조께서 내려준 땅은 한 치도 뺏길 수 없다. 그렇게 내세우면서 오히려 북쪽을 더 개척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북쪽을 개척하면서 또 여진족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또 세종이 또 뭐냐면 여러 번의 이제 정벌 사업을 해요. 두 번에 걸쳐 갖고 여진족 정벌 사업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군 개척 관련된 이제 사군 철폐해 볼게요. 자, 사군이라는 것은 압록강에 이제 설치됐던 곳인데 앞에도 말했죠.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산세가 험하고 교통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기가 좀 힘들어.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여기에 민을 이제 이주시켜갖고 정식으로 이 사군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사군을 철폐를 시켜요. 이게 폐사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의할 것은 폐사군을 이제 했다고 해도 그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야. 군사적인 요충지는 지피 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좀 각자 보시고 폐사군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폐사군 관련된 내용이 있죠. 세조 5년에 그것마저 철폐되어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결국 사군을 완전히 철폐했다. 거기에 있는 조금 있는 주민들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폐사군이라는데 폐사군을 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영유권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 다만
군사적 방어 진지의 인시적 병동이었으며 행정상 사군 직제를 폐지한 걸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은 살지 못하게 했지만 군사적인 요충지는 곳곳에 설치해 갖고 방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방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북방에 사람들이 살아야지 완전히 우리나라의 영토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인 정책을 했어요. 이게 좀 강제적으로 했어. 보통 이제 세종하면 이미지가 좀 더 소통을 하고 예민 정신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예의적인 거야.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강제주의했다. 그래 갖고 인제 있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북방을 보냈어요. 3인 실비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을 해 갖고 뭐냐면 북방에 뭐냐면 민호를 많이 인제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그 영토를 우리 걸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북방 개척으로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서 3인 정책이 적극 추진했다. 자, 북방 개척은 처음에 군사를 동원해서 수호 범위를 높이고 그다음에 진을 설치해요. 수호 범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방어선이라는 거죠. 방어선을 높이고 그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진을 설치하고 그리고 남쪽의 군병들을 교대로 부방을 돌려가면서 윤면제로 해 갖고 이렇게 방어하는 그 순서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을 영구히 영토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충실하게 해야 됐다. 또한 조선 왕조의 방어 정책을 볼 때 지역 방어는 그 지역의 토착은 민원을 담당하는 기본이었다. 이에 국가는 3인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쪽에 이제 살게 하는 정책을 장력 강제했는데 특히 사군 육진 개척으로 북방 영토가 크게 넓어진 세종 이후에 적극 추진됐다. 세종시대 때 3인 대상을 주로 해당도의 유의민이었고 목적은 북방 영토의 회복에 고소했다. 근데 이제 세종 이후의 3인은 대상이 하삼도민이죠. 하삼도민들을 대거 이제 뭐냐면 요쪽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에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 한경도와 평안도민들은 사군과 육진 지역에 밀어 넣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 지방의 한강지 개간이 주는 한강지라는 건 이 북방 지역, 평안도나 한경도 지역이 예전에 땅은 넓은데 벌어진 농토들이 많았어요. 농경지들이. 그러니까 그 항 농경지보다는 항모지들이 많았죠. 그 항모지를 개척해 갖고 농경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 경험이 많았던 하삼도인들을 끌어다 쓴 거야. 예. 그 땅이 좁고 사람이 많은 하삼도의 토지 부족을 완화하고 땅은 넓고 사람이 적은 북방을 개척해서 농업 생산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추진한 것이다. 북방 개가는 국가의 대가로 진행됐고 당초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면세와 복호라는 혜택을 주어 개가를 독려했으나 복호는 예전에 한번 의미 설명했어요. 복호는 역을 면제해 주는 거야. 역을. 예. 자, 그거 충분치 않았다. 농지 개간과 농토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인구가 적시 필요했고 이에 정부는 하삼도 민원을 북방에 이거 자원 또는 강제 방식으로 이제 수행함으로써 아울러 양반 사대부 참여도 권장하고 강제했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거기에 안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거기에 강제로 이제 뭐냐면 가게 하고 형벌이야 일종의. 그래서 3인 실번 정책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강제로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 인제 어 그 개척민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오면 땅을 주고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인제 뭐냐면 경제를 하고 그리고 일정한 연도에 이제 세금도 면제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또 여진족도 많았어요. 그 주변 여진족들은 이제 공격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방어 시설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벽보라고 하거나 농보라고 하거나 목책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만들어서 군사를 주둔시키거나 방비군을 편성해서 침략을 대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방 개간은 점차 암독 두만 강변까지 넘어서 확대됐다. 개간과 진척과 더불어 성종 중반이 되자 한경도 평안도 빈부 격차가 커지고 풍속이 각박해진 상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민들은 대부분 하삼도에서 온 서민들이었다. 그래서 하삼도 지역을 이제 진행된 농촌의 분화도 이곳에서 점차 사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역의 개척의 궤도가 올랐음을 말해준 거다. 나름대로 이렇게 빈부차가 형성됐다는 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이제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부가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인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후 이 지역의 개간은 국가 규모의 산업이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지만 주도권이 해당 계층, 간층이나 지인이나 또 지주, 농민들의 개별 활동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3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여기 좀 투자하자면, 더 추가하자면, 이때 이제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요? 토간으로 임명했죠. 지방 수용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자치를 허용을 해줬는데 이게 폐지된 게 뭔지 세조 때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좀 세조 때 그 당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공신들을 이제 임명하고 그리고 이 공신의 자제나 뭐 지인들을 이게 거슬자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아, 그 당시 이제 그 토간이었던 이런 함경도 평안도집까지 지방집까지 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시의 난이 일어났고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해서 토간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진족들이 북방을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 니탄계의 난이야. 니탄계의 난. 자, 그래서 선조 때 일어난 그 반란이죠. 니탄계 선조 때인가 하여튼 그때 일어났던 건데 니탄계. 그래서 이 니탄계의 난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신림이라는 장군이 진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조선 한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200년 동안 거의 평화기였는데 국지전은 좀 일어났어요. 대개 보면 국지전 일어날 때 이제 남쪽하고 요쪽 아니 북쪽하고 남쪽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아들 남쪽은 이제 여진족하고 싸웠던 거고 아니, 북쪽은 여진족하고 싸우고 남쪽은 이제 외하고 싸웠던 건데 이 국지전이 일어날 때 이제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보병 있죠. 보병 중심이었던 것을 이제 기병으로 바꿨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병이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과 외화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판옥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냐 평화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년 동안은. 그래서 북방과 남방에 간혹가다 이제 국지전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 조선의 이제 전략 그 무기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보병에서 기병으로 그리고 판옥선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사군 육진 개척 과정을 이제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야인들하고 관계에서 볼 때 이제 그 조선 정부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해우책하고 강경책을 이제 했어요. 아까 이제 강경책은 사군 육진을 했던 거고 해우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무역을 했죠. 무역. 그래서 여진족하고 이제 그 조선 간의 무역은 조공하고 회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이제 조선을 상고 보고 이제 조공하면 그 해사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공무역이 행해졌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좀 약간 그래. 왜 그러냐면 사대 관계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맺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공 무역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 교린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공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공을 했으면 조공 무역하면 그 나라들은 다 중국의 종속국이잖아요. 중국 입장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 간의 무역에서는 조공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 조공국이 다른 조공국을 무역을 이런 식으로 조공 채권 관계를 통해서 조공 회사 조공 무역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원칙인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건 원칙일 뿐이고 중국하고 이제 관계에서 그런 원칙을 내세웠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교린 관계에서도 조공 무역을 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면 이제 조선은 그 해설을 했다. 이게 사대의 측면에서는 맞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관계였다. 그래서 보통 이 교린이라고 해도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 조선이 상국이고 밑에 있는 여진이나 외가 좀 밑에 있는 형식으로 이제 무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조공 무역을 위주로 해서 경원이나 그 당시 경성에 무역서를 설치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 이들이 기아시 또 조선의 간직도 제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이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진족과 무역을 해봤자 그렇게 큰 이득은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만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렵민족이고 또는 농경을 하긴 해요. 근데 농사를 잘 못 지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생산하는 것들 보면 그 주로 모피라든지 인삼, 어 그다음에 이제 산삼이죠. 정확히는 산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개 같은 거 있죠. 조개에서 진주, 예, 조개에서 나온 진주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고가품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나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역하는 과정에 그들이 필요한 일용품들, 쌀 같은 것들을 구워서 생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뭐냐 무리를 이끌고 이제 국경을 약탈하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무역을 했던 거야. 예, 이런 것들. 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야인대 경제 활동은 빈농이나 반농이나 반수렵으로 옷감, 식량 등 일용품이나 농구를 조선해서 구하여 생활을 했다. 이는 이제 이런 관계가 원하지 못할 경우 병경을 침략했다. 따라서 조선의 대야인 정책은 무력에 의한 토벌과 함께 해울책으로서 병행해서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두고요. 자, 이들이 필요한 토나 농구, 미두, 마 등을 마필, 모피 등과 바꾸도록 했다. 자, 그들 유력자들이 기하를 공유하고 재경시, 그러니까 올려서 우리들 이제 뭐냐면 조선 왕을 이제 아령하고 하면 이때 이제 뭐냐면 전지라든지 가택, 식량 내려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조공하는 추장된 간직을 줬다. 그래서 이제 세력의 대소에 따라서 정상품 상호공부터 해서 정체품 부사종까지 이제 뭐냐면 무관직을 제수를 받았는데 이들 중에 또 일부는 또 뭐냐면 명나라 때 또 명나라 간직을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조선에서 간직을 또 받고 명나라에서 간직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명나라도 입장할 땐 뭐냐면 이 여진족들이 자기의 신하가 되는 거고 조선의 때부터도 뭐냐면 여진족들이 자기의 신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종 때 여진족을 칠 때 그 중국에 통굴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명나라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명나라 입장을 볼 땐 이제 여진족들이 자기 밑에 신하기 때문에 조선이 입장을 땐 칠 수가 없는 거죠. 허락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이제 사절을 보내서 여차차 해 갖고 계속 침입하니까 우리가 좀 치겠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명나라에서 큰 허락을 받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나 이들의 약탈에는 근절되지 않았고 튼튼히 반란했는데 선조 때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니탄계란이에요. 선조 때 일어났네요. 예. 니탄계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신입장군이 이제 진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진족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외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외. 조선 전기 때 외는 좀 약간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때 이제 외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무릎마치 막부였거든요. 근데 이 무릎마치 막부가 전국을 완전히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모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무릎마치 막부 뭐 말기 전국 시대와 또 겹쳐. 16세기 들어가면. 그래서 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라고 하는데 이 외의 이제 주체가 외교적 주체가 분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자주 인제 했던 외는 대마도죠. 대마도. 대마도가 제일 많고요. 대마도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많았고 특히 대마도 산지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제 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마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하고 지형적으로 가깝고 편한 지역이 큐슈 지역이에요. 그래서 큐슈의 다이모드, 센카쿠 다이모드 뭐 이렇게 이런 다이모들이 인제 뭐냐면 했다. 그러니까 센카쿠 다이모드는 아니고 그전에 슈구 다이모드죠. 슈구 다이모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정부였던 무르마치 막부. 자, 요 관계가 이제 주체가 3 개야. 그래서 대마도하고 큐슈 다이모는 인제 얘네들은 4 대 관계를 맺은 거고요. 엄밀히면 4대 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인제 일단 조선이 인제 조공을 이들 나라 조공을 하오면 조선이 인제 이들에게 인제 해사를 해 주는 조공무역 조공무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확히. 예. 조공무역을 했던 거고 무르마치 막부는 대등한 관계였어요. 이들은 대등한 관계. 자,
그래서 이제 대마도, 큐슈 다이모, 그다음에 무르마치 막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대마도와 큐슈 다이모도 할 때는 이제 뭐냐면 조공무역을 했고 무르마치 막부 때는 이제 통신사를 활용해서 대등한 관계를 했지만 무르마치 막부 자체가 힘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때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 통신사들은. 왜냐면 의미가 없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극에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외교를 사줬다는 보낸 게 100년 이후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조선이 그다음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 그걸 들면서 그 당시 이제 무르마치 막부에 사전을 보낸 게 100년 전이었다. 뭐 그 얘기하는데 솔직히 파견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도 뭐 유명무실한 정부니까. 그 전에도 이제 대마도나 큐슈 다이모, 특히 대마도를 상대를 많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전기 때 상대했던 거는 얘네들이지 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통신사를 뭐냐면 100년 동안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좀 약간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제 정세에 무지했다는 식으로 그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 일본 정세를 볼 때는 좀 무릉마치 막부에 파견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파견을 안 했던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조선시대 때 대외정책은 야인에 대해서 그렇듯이 외인의 무역 요구와 외국의 침탈 사이에도 해율책의 강경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뭐냐면 성립을 했지만 전국적 지배력을 뭐냐면 장악하지 못했고 그 서부의 구주력, 큐슈력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국내 반란을 진압하고 거의 전국적인 지배력을 장악했지만 서부의 큐슈 지역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요건 일본사를 잘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 예, 무르마치 막부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좀 보시면 알아. 대부분은 이 무르마치 막부가 그 당시 이제 그 다이모드 연합체라고 하죠. 슈구 다이모드 연합체. 예, 그래서 지방 분권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예, 그렇게 했고, 자, 그 가운데 이제 대마도와 규주, 이게 큐시 지역이죠. 그 시대 범민들이 왜구가 되어서 조선과 중국의 연안에 침투했다. 그 연안이 침투한 왜구들은 되게 14세기와 16세기 때 많았죠. 14세기 때는 이제 주로 이때는 원명 교책이죠. 중국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 무르마치 막부였고 무르마치 초기 때 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16세기 때는 전국시대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 되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구가 많은데 요때 왜구는 일본인 왜구보다는 중국 왜구가 많았어요. 이건 제가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관련된 건 14세기 때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 그 14세기 이후에도 이제 뭐냐면 뭐 15, 16세기 때 뭐 대마도나 그다음에 큐슈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삼포 외란이라든지 그 을묘 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이제 조선은 정부는 막부 정권, 이거 무르마치 막부죠. 그 일본 서부의 대소호족들, 쿨슈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통계가 외구의 금압과 끌려간 조선의 송환을 요구했다. 또 외구에 대한 직접적인 해유책을 써서 그들 수령에게 투항 기한을 권유하고 간직을 주어 우대했으며 수직 외인들, 수직 외인이라는 것은 그 조선으로부터 간직을 받은 외인들을 얘기해요. 그에 대해서 연 1차례 무역을 허용했다. 그래 왜구가 더욱 근절하지 못하니까 특히 이제 대마도가 왜구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이종보를 시켜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마도 정벌은 우리 역사상 3번 있었죠. 고려시대 때 1번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2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은 앞에 얘기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태조 때인가요? 태조 때 1번 있었고, 태조 때 누굴 하나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해. 예.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세종 때 가서 이제 이종모를 파견했는데 이 세종 1년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이제 주로 병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 상황이었던 태종이 갖고 있었거든요. 태종이 했던 거예요. 태종이. 근데 이종모의 이제 시켜 대마도 정벌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대마도 정벌하는 과정에서 또 뭐냐면 많은 사람도 죽고 그러거든요. 자, 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대외관계책 큰 성과를 거둬 대마도였던 종씨가 술차에 거쳐 사신을 보내서 사죄를 했고 그 당시 이제
대마도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편입하겠다. 영토를 갖다 바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이에 이제 조선은 이제 웅천이라든지 동래, 울산에 삼포를 이제 개헌을 해서 교육을 허했고 외관을 줘서 그 편의를 돌보겠다. 그래서 외인과 외선의 왕래가 빈번했으며 이들은 많은 미국과 면포를 이제 수입했다. 그때 이제 외라는 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그 대마도죠. 대마도. 예. 그래서 요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외관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외인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일종의 마을이 형성돼요. 예. 자, 그 결과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이들은 많은 미국과 면포를 수입해 갔다. 이에 따라 교육량을 제한할 필요가 생겨서 세종은 대마도주와 계획약조를 이제 체결했죠. 계획조. 그래서 이제 이 계획약조는 이제 일종의 조국무역 형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견선이라든지 세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바친 조공이에요. 형식은 조공인데 실질적으로 무역이죠. 우리가 해사품을 이제 주는 거니까. 그래갖고 너희들 세공성과 그러니까 배 말한 거죠. 세삼이 그다음에 이제 쌀을 그 뭐냐면 그 1년에 50척과 200석을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네들 오면 요 정도 한도에서 무역을 하겠다. 조공 무역을 하겠다는 거야. 너네들이 이제 무역 그 조공품 좀 바치면 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제 무역을 허가해 주겠다. 이런 회사 형식으로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조공 형식의 무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다 바친 건 진염물이고요. 수입품을 말하고 해사품은 수출품이라는 거죠. 이 수출품을 할 때 요 한도 내에서만 수출해 주겠다는 거야. 예. 자, 그러나 특별할 경우에 특수노를 이제 보낼 수 있었고 별도의 약정한 자가 그들 나름대로 세견서를 또 보낼 수 있었다. 그다음에 막부나 대소족들이 이제 사견선 이건 정식 이제 뭐냐면 사절단이죠. 이걸 내양의 여지가 남겨두었다. 자, 외선의 무역은 조공의 형식을 이었다. 따라서 이제 조선촌의 무역 허가증이었던 발급했던 도서나 대마도주가 발행했던 동황증명서의 문인들을 검사한 뒤 규정했다 진화물을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입품이죠. 그 대가로 해산물 그리고 수출을 줬는데 요걸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획 약조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를 정해놨다. 세견선과 사삼이 무역 내용을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외인들이 들어온 진영문은 동이나 석, 영, 유황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이제 무기 만들 때 화학 무기 사용할 때 이제 사용했던 것들이요. 예, 강상물과 약재, 항로, 염료 등이었고 해삼은 미국을 비롯해서 면포, 저포, 마포 등 생필품과 나전 도자기, 화성목, 공예품, 서적, 대장경, 범종, 불상 등 문화물로 이거는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장경이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요구했던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일본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모들이나 그다음에 막부라든지 그다음에 대마도주라든지 대장경을 많이 요구했어요. 특히 막부에서 대장경을 많이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장경 목판까지 달라고 팔만대장 목판까지 달라고 생떼를 부렸죠. 그때마다 이제 조선에선 주자 이거 뭐 그 당시 조선 유교 국가잖아요. 필요 없는 거 그냥 주자 했지만 그 당시 그 안 된다는 소리가 이제 컸죠. 이걸 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줘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대장경을 목판은 안 줘도 목판에 인쇄본은 많이 찍어가지고 막부나든지 다이모를 많이 줬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면서 자신의 또 권위를 높이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대장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눈여볼 게 뭐냐면 면포죠. 그래서 이 면포가 그 조선시대 때 일반화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도 면포를 많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갑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었던 거죠. 예. 자, 근데 이 삼포는 앞에서 계획약조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이 원칙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연산군 때는 이 원칙에 상관없이 그냥 막 그 무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종 때 들어오면서 이걸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똥을 뺐으니까 뭐야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한 시체말로 이제 뭐예요? 그 이렇게 호해를 베풀었더니 지 걸린 줄 알고 이 삼포의 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삼포외란이죠. 삼포외란. 예. 그래 갖고 이제 삼포외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산불에서 외난을 일으키니까 이걸 진압하죠. 그래서 산불을 폐쇄하고 교육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산불 외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가 설치됐냐면 비변사가 이제 설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비변사는 병방의 문제를 관리하는 그 일종의 임시기구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 임시기구가 이제 설치가 된 거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상사된 것이 을묘외변 때죠. 이 비변사가.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스시마 간의 외교가 단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본국하고 외교가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스시마예요, 스시마. 자, 그래서 이때 대마도주가 이제 또 징징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신약조를 맺게 돼요. 임신약조는 주 내용이 뭐냐면 일본인들 왕래를 제포, 창원에서만 이제 한정돼서 하도록 이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계약조 규모보다 이 조공무역의 규모를 줄였죠. 그래서 세견선 25석, 배를 25석만 이제 25척만 파견되고, 예, 세견미 그 쌀을 기준으로 해서 100석만 뭐냐면 무역해라.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절반 정도 줄였다고요. 그리고 기타 특별규정도 모두 폐지했는데 특별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할 경우에는 특성성을 이제 파견할 수 있는 구조 있어. 그래서 이제 이 특성성을 파견해서 여기에서 또 뭐냐면 조공무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더스 외의 소유족들이나 외상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나 그 가운데 막부나 대우족들의 통조는 16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주의할 것은 임신약조 자체는 이건 대마도하고 맺어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큐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막부는 16세기 중엽까지 계속 통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대오적인데 막부가 16세기인가? 막부는 이미 이제 요때 들어가면 그 거의 당교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막부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신사를 거의 파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 통신사 파견할 때 전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파견하지 못했던 게 요 막부의 권한이 약해졌기 때문에 파견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일본 국내 정세에 뭐 신경 안 썼다 뭐 이런 식의 사를 듣는데 파견할 이유가 없죠. 이 막부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 가운데는 요 대오적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일본사를 잘 모르신 분이 써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조선의 외교 정책은 명예에 대한 사대와 야인 및 외에 대한 교린이 기본이 뒀다. 이 밖에도 이제 유구는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남만, 등지에, 남만은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이제 보시면 돼요. 사실 보내서 토산물을, 진언했지만, 조선 측에 이해가 크게 관계되지 않으면 활발한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유구, 오키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유교하고 이제 대만 있죠, 대만. 대만이라는 그 칭호는 19세기 이후에 이제 풀렸던 거고요. 대만도 이전에 유구라고 했어요. 원래 여기가 유구가 정확하면 요쪽에 대만이. 그래서 원래 이제 대만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유구라고 했거든요. 유구.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오키나도 이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대만의 한 부속 도서로만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대만하고 오키나와가 다른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를 지칭할 때 똑같은 유구라고 해도 여기 변자가 빠졌어. 이 옥자인가? 하여튼 이 변자가 빠지면 이제 이게 대만을 의미한 거고 여기 변자를 붙이면 옥자를 붙이면 오키나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자 발음은 유구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구를 오키나와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원래는 대만이야. 대만을 불렸던 명칭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오키나와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불렸다가 대만의 도서 벽지로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오키나와 대만이 이제 다르다는 거 아니까 중국인들이 이게 옥자를 갖다 붙여서 여기는 오키나와, 이건 대만 딸려 이렇게 해서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자 음은 동일해요. 유구.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잠깐만요. 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
이게 비상인가? 네. 비상교과서 143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본 간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체부의 포해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일본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당시 해류 그 성방 운영할 때 난파선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있었던 이제 체부가 저쪽 이제 한양을 가려고 하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중국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거야. 이 비행기를 이게 포해독이에요. 포해독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자, 1488년 체부가 제주도에서 나주에 배를 타고 오다가 흑산도에서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서 풀려요. 중국 저장성 닝하이현까지 도착했다. 체부는 이곳의 명예 관리를 조사를 받은 후 일행 43명과 함께 대운을 따라서 수조, 탱징, 회이진을 지나 라오트를 건너해서 148일 만에 귀국했다. 체부가 귀국하자 성종은 그간의 상을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에 체부는 일기 형식으로 포회록을 작성했다. 이게 성종 때 이제 체부가 작성한 기획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당시의 명예 정치, 경제 풍속, 지리, 교통, 도예지, 풍경 등을 상세하게 정확히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그 당시 중국을 갈 때 작가 이 사람이 이제 폰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한성의 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 관리였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죽었다니까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그 뭐냐면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뭐냐면 폭풍을 만나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해류가 오키나와 쪽으로 향했어. 그래서 오키나와에 이제 도착했다가 그 오키나와를 통해 중국을 건너가서 중국을 통해서 조선을 건너왔거든요. 예. 이 기획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가정을. 예. 그래서 당시 명예, 정치, 경제, 풍습, 지리, 교통, 도예지의 풍경 등을 상세하게 정확히 기록했다. 또한 중국식 수차 제작 방법과 이용법을 배워 직접 시연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수차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이용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 포회독은 18세기 후반 일본의 당토 행정기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했으며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일본 지식인사에도 널리 익혔다. 이 포회독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1차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유구하고 동남아시아 관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교육 물품 중에 그 품목 중에 후추가 있었어요. 후추가 상당히 그 당시 귀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후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7페이지 잠깐 볼게요. 147페이지 보면 판옥선이라는 걸 보이죠? 판옥선. 이 판옥선이 그 당시 을묘외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을묘외변이 이제 일어나니까 한동안 전라도 일대가 이제 그 왜구들의 뭐 침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상당히 깨달았어. 종전에 배 가지고는 그 이게 뭐 제대로 운영을 못하겠다. 종전에는 맹선이라 해서 조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하고 전선을 같이 이제 있어 싸우는 그 배들. 근데 이 배의 문제점이 뭐냐면 싸우는 공간하고 노를 젓는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를 지으면서 옆에서 외구가 건너오면 싸우는 군사들이 같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그 당시 상갑판 위에다 또 하나의 갑판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 그 뭐냐면 실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어 갖고 그 밑에 있는 공간 아래 뭐냐면 노를 짓게 하고 위에는 이제 뭐냐 군인들을 채워갖고 거기에서 싸우게 한 거야. 그래서 싸우는 공간하고 이렇게 노를 젓는 공간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판 위에 또 갑판을 만들어가지고 옥을 만들었잖아요.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게 상당히 높아지겠죠. 외구대 장기가 뭐냐면 이제 건너와갖고 배에 딱 달라붙어갖고 해적 형식 아시죠? 해적처럼 이렇게 사다리 놓거나 갈고리 던져가지고 기어 올라가고 싸우는 형식이거든요. 근접전 형태요. 그래서 기어 오르기 힘들게 만든 거야. 이렇게 갑판을 올려가지고 배의 크기를 늘리다 보니까 이 그 왜구들이 뭐냐면
새끼보내라고 하는 계속선을 타고 와 가지고 갈고리를 던져 갖고 비 오는 방법을 못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가판이 크다 보니까 배가 크다 보니까 갈고리가 여기 걸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판옥선이라는 큰 배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을묘외변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판옥선에다가 그 앞판을 뜯고 만약 그 위에다가 철갑을 이제 두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선. 뭐냐면 거북선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예. 판옥선. 그래서 을묘외변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판옥선이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볼 게 인제 신석주의 해동 절국기를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천재가 여기 있네요. 예. 자, 여기 보면 해동제국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어요. 요거는 신숙주가 인제 무덤맞춤 앞으로 사셨다고 가면서 그 당시 일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외에도 인제 그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뭐 스시마라든지 유구 내용도 인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조선시대 일본의 교는 중앙정역 막부의 쇼군을 비롯해 여러 지방 영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지방 분권적 일본사의 특성과 관련인데 조선 전기에 이들이 보낸 사신이 한성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동네 외관까지 교류가 있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이전에는 한성까지 외의 사신들이 왔는데 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림을 그렸죠. 지도를 그리고 이 지도가 곧바로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임진왜란 때 서울로 가는 진경로를 이제 만들 때 길잡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지도를 만들었고 그와 같은 임진왜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 내륙 사전, 우리나라 내부 사전을 이제 사정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다 생각해 갖고 그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 동네에서 외관에서만 그러고 내려보냈죠. 네.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야. 예. 이건 나중에 제 조선 후기 때 설명할 때 또 다시 하고요. 하여튼 이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일본을 다녀온 신숙주가 해동, 우리나라 기준에서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일본 본토나 스시마 유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해동제국기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어. 그래서 우리 역사 내서에 가 보시면 해동제국기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다시 한국사 통론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후셈에서 한번 찾아서 인제 보겠습니다. 예. 후셈 관련된 4대 고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 잠깐만요.